네, 8월 25일 화요일 여의도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예고해드린 것처럼 선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의 인사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증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열망, 요구 이런 게 참 많았던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주환원을 발표했는데 그 반응이 좀 많이 달랐어요. 발표하고 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역대 최대 규모 주주환원책 발표를 했는데 규모적으로는 그랬지만 시장은 실망감으로 거의 마이너스 8%였고 오늘도 좋지 못하다가 그래도 보합권까지 올리기는 했는데 글쎄요. 박사님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시장 보시면서. 네, 글쎄요, 네. 각 기업이 두 기업이 각자의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네. 주주하는 방식을 결정한 거겠죠. 네네. 다 알려진 바와 같이 SK하이닉스는 자사주 매입 소각이 오나일가에도 유리하고 또 계열사에도 유리하고 SK스퀘어 지분이 높아지는 게 좋으니까요. 근데 아무래도 시장은 SK하이닉스 방식을 좋아하죠. 2,400만 주 화끈하게 다 매입해서 소각하겠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할 수 네, 있고. 다른 날부터 한 40조 직접적으로. 네. 규모로 이게 하루에 한 65만 주 정도 되니까 장내에서 또 네, 하고. 네. 장내에서 네. 그냥 바로 매입 네, 블록딜 아니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일평균 거래 대금의 10% 넘죠. 네. 15%까지 될 수도 있고 이게 시장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고요. 삼성전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이죠. 지금 금융산업 구조 개선 관련 법안, 일명 금산법으로 이제 삼성생명이나 이런 회사들이 비금융 회사들을 10% 이상 소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 방식이 안 맞는 거고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도 배당을 해서 상속세 납입 이런 재원 마련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110조 정도면은 이게 작은 규모가 아닌데 그렇죠. 일단 30조를 현금 배당하고 나머지 60조, 70조는 이제 2027년 해가 바뀌어서 내년 1월에 방식을 결정하겠다. 주주하는 방식을 결정하겠다. 이게 사실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하이닉스 방식을 선호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사실 조사 못 산 게요. 네네. 삼성전자 3년간 600조입니다. 물론 지금 110조 규모는 시장에서 예상하는 140조 내지는 어떤 증권사는 200조까지 왔기 때문에 약간 실망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좀 긴 호흡에서 보면 3년간 앞으로 2027년부터 3년간 50% 영업 현금 흐름의 50%면은 거의 600조 정도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상당히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주주환원 측면에서는. 네. 반도체 업황 이외에 주주환원 면에서는 삼성전자는 올해보다는 내년부터 힘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SK하이닉스는 계속 지금 지분 매입 소각 방식으로 자사주 매입 소각 방식으로 할 테니까 네. 주주들이 가장 선호하는 소액 주주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으로 내년에도 이어나갈 것 같고요. 두 기업 모두 내년부터 우리나라의 새로운 주주환원 지평을 열어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너무나 많은 평가들이 있습니다. 일단 주가 반응만을 봐도 이거는 실망스러운 반응이었다. 실망스럽다라는 반응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일단 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구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일견 논리가 성립하는 얘기긴 한데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탑2 시총 1, 2위 되는 기업이 주주환원에 대해서 이렇게 대규모로 어쨌든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할 때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했잖아요. 저는 이런 면에서는 어쨌든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장기적으로는 조금 긍정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기도 했거든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투톱이 네. 지금 새로운 뭐 그런 길을 걷는 거고요. 가는 거고 본격적으로 가는 게 이제 내년부터 네네. 앞으로 한 3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반도체 업황이 바로 꼬꾸라지지만 않는다면은 사실 투톱 합산이익이 올해 600조 정도라고 이제 증권사에서 네. 보고 있죠. 내년도에는 뭐 800조, 뭐 900조까지 보는 데도 있는데 아무튼 뭐 올해처럼 한 600조, 700조 정도만 돼도 이 사람들이 조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감이 안 오죠. 우리나라 뭐 예산이라든지 750조인가요?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1년 벌어들이는 이익 뭐 지금 250조 정도인가요? 지금 합산이익이 600조, 700조 이거는 차원이 다른 일. 그렇죠. 이거는 거시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굉장한 메가톤급 이익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국운 상승기예요. 국운, 네, 나라의 운. 네. 어찌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어. 있는지 이거는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영업현금 흐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돌려준다. 네. 뭐 글로벌 스탠다드죠. 네.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없었던 일이고 규모 자체도 이거는 너무 서프라이즈한 거죠. 내년부터 어떤 뭐 이익 환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올해가 아마 자기자본이익률이 코스피가 한 24% 5% 될 네. 거고 반도체 이익이 조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조금 정상화, 조금 낮아진다고 계산을 해도 앞으로 코스피 다른 기업들의 이익 마진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라든지 뭐 다른 섹터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 ROE를 자기자본이익률을 한 15%라고 본다면 플러스 주주 환원이 지금 뭐 투톱은 플러스 나머지 기업들도 지금 뭐 중소기업들 지금 투톱에 가려서 지금 잘 안 보이지만 많은 기업들이 주주 환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주 환원의 새로운 장이 열리면 그렇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끌어내렸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말씀하신 이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것이 내년부터 아마 한 3년 정도 되지 않을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반도체 이익이 조금 줄고 자기자본 이익률이 ROE가 25%에서 한 15% 정도로 낮아지더라도 그 정도만 만약에 3년간 지속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겁니다. 어쨌든 첫 발을 내딛었고 그게 한 3년간 이렇게 지속이 되고 더 발전이 된다면 네.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확실히 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이슈다. 부분이라고까지 네. 현재 상황을 좀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시장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보고 실망하는 어떤 주가 반응들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짚어봤습니다. 매크로 이슈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매크로 장세다라고 할 만큼 우리가 미국의 특히나 국채금리, 장기 국채금리를 박사님 굉장히 좀 주시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간밤에 보면은 10년물이 4.7. 많이 내려왔어요. 간밤에 이슈가 있어서 내려와서 4.7, 30년물은 이제 내려와서 5.2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선 30년물 5.3 이상 가는 거는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구나라는 이제 얘기까지 좀 있더라고요. 지금 요 정도 레벨이 어떻게 우리가 국채 금리에 대해서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뚫리면 뭐 어디까지 봐야 할까 고민이 되는 그런 지점이 지금 페인 포인트라고 그러거든요. 고통 이제 여기서 터지라면 이제 지금 찔림을 당하는 거죠. 통증을 느끼는 이제 그게 이제 4.7 10년물 30년물 5.3입니다. 지금이 딱 기술적으로 이제 뭐 딱 뭐 5.30 뭐 이런 의미보다는 네. 대체적으로 뭐 차트를 보시면은 이 레벨이 제가 10년물, 30년물을 그려왔는데 네. 2000년 닷컴 버블 때가 이제 6.3%, 6.6%까지 갔죠. 닷컴 버블이 터지기 직전 경기가 좋을 때 이때 6.6이었고요. 30년물이나 10년물이 거의 공히
이때 CPI가 3.6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가가 한 3% 중반 정도 됐는데 6%까지 갔는데 지금 5.3이니까 30년물이 이게 뚫리면 어디까지 가는 거지? 여기까지 가는 건가? 거기가 언제죠? 2000년 닷컴 버블 네. 터지기 직전, 꺼지기 직전 경기 호황기 6.6%라니까요. 저기 뚫리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아. 불안감이 있는 거고요. 네. 이게 음영돼 있는 부분이 언제입니까? 글로벌 금융위기죠. 그쵸. 일단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보시면 한 5.2 정도 돼요. 네. 근데 CPI가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한 4% 중반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뚫리면은 이게 무슨 의미지? 지금 파란색이 10년물인데 네. 뭐 30년물이나 10년물이나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마켓뿐만 아니라 시장에 굉장히 공포감을 주는 이유는 이게 전 세계적 동조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만 그런 게 네, 아니다. 프랑스 금리가 4.1%가 넘어갔고요. 10년물이. 네. 독일이 3.25 정도 굉장히 올라갔어요. 일본이 얼마입니까? 2.9%. 이게 최근 한 달간 얘네들이 다 15bp에서 0.15에서 0.20, 20bp까지 한 달간 오른 거예요. 최근 한 달간. 그리고 일본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미국 금리가 올라가죠. 왜냐하면은 미국 국채를 팔 테니까 또 엔캐리로 돌아오면서 미국 국채 때릴 거니까요. 그 규모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전 세계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 특히 일본 금리가 3.0이라는 마의 숫자에 지금 다가섰다라는 거, 10년물이. 그런 상태에서 BOJ가 9월 18일인가요? 다음 정책 회의가 9월 달에 인상하고 12월 달에 연속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거. 뭐 이러한 그 약간 그 긴박한 이런 뭐 지금 전운이 감도는 거예요. 채권 시장에. 네, 네. 그게 문제인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이게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네.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기준으로 4.60에서 4.73인가 74까지 올라갔거든요. 130pp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30bp죠. 130bp에 그 정도 올라갔는데 이게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 30bp에서 한 50bp 정도 한 달간 이렇게 올라가면 문제가 있는데 30bp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13bp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시장이 그렇게 닐 캐시케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뭐 채권 시장은 유동성도 풍부하고 지금 정상이야.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한 뭐 50bp 이상 올라가고 뭐 한 달 사이에 100bp가 올라가면 이건 문제인데 지금 4.60에서 4.73 고작 그 정도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도 면에서는 신경은 쓰이나 조금 공황 상태는 아니다라고 정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이게 단순하게 경기라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좀 구조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가 결국엔 돈을 펑펑 쓰고 재정 적자가 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네. 뭐 이런 상황. 이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국채 금리 상승은 이제는 추세라고 봐야 돼요. 이게 특별하게 어떤 위기 상황이라기보다는 내년에도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 거예요. 금리는. 그래서 뭐 30년물이 5.30을 넘어서 5.5, 5.7 심지어는 6까지 간다라고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이 많이 풀려서 그런 특히 거. 미국이. 미국이. 그 10년물도 4. 뭐 지금 73이니 4.7을 넘느니 마느니 뭐 지금 네네네.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데 결국에는 5% 중반 갈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망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0%에서 0.5%에서 올라왔잖아요. 지금 10년물이 그러니까요. 4.7까지. 와, 세상 망했습니까? 아니요.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도만 어느 정도 한 달에 한 20bp 이렇게 올라가면 그거는 좋은 일은 아니지만 시장은 감내할 수 있어요.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텀 프리미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텀 프리미엄이라는 용어는 단기적으로 뭐 유가가 올라가고 뭐 수요가 경기 순환이 굉장히 확장돼 가지고 수요가 커지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을 제거하고요. 본질적으로 조금 그 재정 적자, 국채 발행량, 네.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 이런 장기적인 것만 영향을 그 발라낸 거예요. 네. 그래서 10년물이라는 것은 그 1년 단위로 우리가 그냥 롤오버를 하지 않고 10년물을 통으로 사는 거잖아요. 아, 10년물. 예, 10년 만기물을 네. 그 통으로 사는 네. 거잖아요. 의미는 사실은 10년물 금리를 분해를 해보면 지금 단기물, 그러니까 하루짜리 금리 플러스 프리미엄이에요. 하루짜리 금리가 지금 3.75잖아요. 연준의 그 정책 금리가요. 네. 3.75에 얼마를 더할 거냐? 기간에 따라서. 네. 얼마를 더할 거냐? 근데 네. 10년에 더하는 프리미엄은 되게 긴 거죠. 그렇죠. 30년은 더 길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10년짜리 미국 국채에 대한 3.75의 단기 금리 플러스 얼마를 내가 더 받아야 직성이 풀려. 그러니까 오랫동안 네. 기간이 있는 거니까 그만큼을 더 받아야. 더 받아야 돼. 되는 게 나는 이거는 더 받아야 돼. 기간 이 정도는. 프리미엄. 네. 인플레이션도 불확실하고 그 미국 정부가 계속 채권도 많이 발행하니까 그렇죠. 나는 이 더 받아야 돼라는 게 지금 코로나 직후에 마이너스 0.5에서 지금 1.5까지 올라간 거예요. 아, 2%가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2% 정도는 기본으로 금리가 올라간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내려갈 거냐.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요. 이거는 그냥 정해진 거예요. OBBA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올라가는 거는. 그렇다고 세상이 망하고 주식시장이 망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채권 투자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라는 것에 베팅을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현실적으로 지금은 그러면 10년물이 적정 금리가 얼마냐. 3.75에 1.5를 더하면 5%가 적정이에요. 5.2가 되겠네요. 5.2 정도가 10년물이 적정인데 지금 베센트가 나서서 선거도 치러야 되고 11월 3일 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심지어는 재무부가 연준에게 맡긴 TGA 계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무부 일반 계정이거든요. 네. 예금 통장이죠. 9,400억 달러 되는데 이거를 활용해서 단기채를 발행해서 장기채를 사는 게 아니고 예금 통장 헐어서 이걸 사겠다라는 거예요. 장기채를. TGA 잔고로. 그래서 현실적으로 뭐 9,400억 달러를 다 사용하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용도가 다 있거든요. 지금 월가에서는 한 1,0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까지는 쓸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그게 뭐 비상금 통장으로도 비교되더라고요. 네. JP모건에서는 신용카드로 뭐 저기 주택담보대출 갚는 거랑 같다.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는 거죠. 어차피 빚으로 빚을 네. 갚는 거다. 근데 어쨌거나 뭐 제니 델런도 그때 바이든 대선 때 그랬고 이번에도 이제 뭐 똑같은 그런 금융 기술을 발휘하는 거죠. 그런데 뭐 손바닥으로 해 가리는 거죠. 근데 그게 이거는. 어쨌든 어제도 금리를 좀 내리는 역할을 하기는 했어요. 제가 볼 땐 2달짜리입니다. 아, 그 2달짜리고요. 실제로 베센트가 얘기했어요. 11월 4일까지 그거 한다고. 근데 그게 너무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중간 선거 날짜랑 딱 겹쳐요.
11월 4일까지죠. 그러니까 뭐 그 이후에도 계속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네.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펀더멘탈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때까지 금리는 좀 네, 10월 모르겠다. 중순까지는 그렇게 10월 말까지는 금리가 크게 오르지 않겠구나라는 것은 인정.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시장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고 다행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 경기 센티먼트가 요즘 약하지 않아요? 경기가. 물론 이제 네. 엊그제 나온 S&P 글로벌의 ISM 지수는 조금 좋게 나왔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슬로우해졌어요. 네. 고용부터 시작해서 다 슬로우해져서 보시는 차트는 미 경기 센티먼트를 나타내는 센티먼트라는 것은 뭐냐면요. CT 그룹에서 만드는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예요. 그러니까 예상한 것보다 어닝 서프라이즈 있죠. 네. 그것처럼 경제 지표가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오는. 잘 나오냐 못 나오냐. 네. 뭐 이제 이게 기가 막히게 미국 금리와 지금 동행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 제가 볼 때는 9월 달에 9월 10월 정도에 미국 경기 지표는 그렇게 서프라이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단순화시키면 경기가 좋게 나오면 금리도 올라가는 쪽으로 지금 일치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9월 10월은 네. 지금 미국 재무부의 그 국채 매입 프로그램도 있지만 네. 지금 경기 센티먼트가 조금 약해서 금리 상승 속도가 조금 제어되지 않을까,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10년물이 저는 4.6에서 4.8 정도의 좁은 박스권에서 머물 가능성이 높다. 뭐 운이 좋으면 4.5까지 떨어지겠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0년물 10년물 기준으로 말씀을 등하지 하시죠. 않을 것 가능성이 높다. 지금이 4.7 정도 수준인데 네, 경기 센티먼트도 네. 약해서 4.6에서 4.8 좁은 박스권으로 당분간은 유지될 가능성. 근데 좀 멀리 보자면 장기로 보자면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에 베팅하라라고 아까 말씀해 네. 주셨어요. 네, 뭐 내년도 생각하고 채권 가격은 계속 어. 싸질 거다라는 거죠. 채권 가격은 계속 내려갈 네. 거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주식 시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 금리가 상승하는 배경에 지금 아까 텀 프리미엄 보여드리면서 네. 이게 구조적인 요인, 재정 적자라든지 뭐 국채 발행량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물가가 잘 안 떨어진다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물가가 잘 안 떨어지면 그리고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물가는 안 떨어지죠. 물가 상승률이 조금 둔화될 뿐이지. 연준 목표대로 2%의 물가 상승률에 매칭이 된다고 해서 물가가 안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2%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 기업의 명목 이익이 2% 플러스 알파는 성장한다라는 거잖아요. 기업들이 물건을 파는 거는 실질 가격이 아니라 명목 가격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과 금리 상승은 우량 기업에는 악재가 아니에요. 다만 급격한 금리 상승이나 급격한 물가 상승은 주식시장 전체의 폭탄이죠. 그것과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꾸준하게 안 올라가면 좋지만 올라가는 물가와 금리의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는 점점 우량주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 네. 그리고 재무 구조가 좋은 기업, 돈을 많이 쌓아놓은 기업. 금리 올라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돈을 더 벌죠. 은행이잖아요. 요즘 엔비디아 은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엔비디아 은행 계속 이자가 뭐 스노볼링 되겠죠. 눈덩이처럼 커지고. 그리고 전가를 시킬 기업 그 매출을 제품을 전가를 시킬 수 있는 기업은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잖아요.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뭐 괜찮죠. 그럼 점점 우량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다른 말로 같은 말 같은 의미로 하면은 그게 아닌 기업들한테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되잖아요. 당연히죠. 그렇죠. 네. 좀 그래서, 취약하거나 네. 금리가 오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받거나 그렇죠. 네, 그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금리가 이제 뭐 가파르게 올라가거나 물가가 통제선을 속도가. 넘거나 이러면 네. 뭐 다 같이 망하겠죠, 주식시장이. 쉽게 말씀하시지만 참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네, 거는 네. 나쁘지 않다. 속도 네. 면에서 참 중요하다. 이번 주 후반에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이제 주말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나올 거고 다음 주에 아마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좀 미칠 텐데 케빈 워시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까? 원래 얘기를 잘 안 하려고 의도를 이제 처음부터 하는 의장으로도 좀 알려져 있어서 무슨 얘기를 할까 좀 궁금하긴 한데 언젠가 했던 발언 중에서 시장 금리 자체가 지금 저절로 잘 조절을 해주고 있다라는 말을 좀 한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 장기 금리가 좀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는 어떤 얘기를 할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해지기도 해서 어떻게 관측하세요? 네, 금요일 날이죠. 네, 그래서 지금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뭐 자기는 얘기하기 네. 달갑지 않지만 네. 시장이 지금 계속 그 찔러서 아마 발언을 안 하고 넘어가기는 네, 어려울 네. 것 같습니다. 뭐라도, 예, 특히나 또 재무부가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세게 가동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약간은 의견을 밝혀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입니다만은. 근데 정답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원하는 정답이 있습니다. 뭐예요? 원래는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 시장은 경기를 싫어하죠. 일으킨다라고 네. 했는데 반대예요. 아, 반대였지 않습니까? 흐물흐물하게 얘기하고 그 시장 금리가 올라서 연준은 뭐 그냥 약간 팔짱 끼고 볼래라고 하니까 시장 금리가 폭등하고 주가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잭슨홀 미팅에서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연준의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통제하고 잡는데 가장 임무가 있다. 그걸 제일 신경 쓰고 있다. 네, 그게 첫 번째 임무다. 네.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연준의 역할. 네. 그 다음에 시장 금리가 올라간 게 연준의 금리 인상과 트레이드오프 관계인 것은 시장이 다 알아요. 마켓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연준은 그냥 내리지는 안 해도 그냥 동결해도 되고 만약에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 연준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죠. 네네. 서로 이제 상충 관계인 거죠.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연준은 네. 그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게 긴축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뭐 그동안 케빈 워시가 얘기한 거니까 얘기해도 돼요. 네네. 그런 시장이 그렇게 크게 나쁘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그 얘기는 사실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에 것과 똑같은 얘기니까 시장은 나빠할 리가 없는 거죠.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데 연준도 올려야 돼.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그렇다면 네. 시장은 충격을 받을 네. 거고, 그죠?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그게 트레이드오프 관계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 정부가 재무부가 시장 금리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연준 입장에서도 사실은 미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 금리를 관리하면 금융 안정성을 해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거냐. 그러니까 재무부와 다른 거리를 둘 거냐. 다른 길을 걸을 거냐. 아니면 이번에는 얘기를 안 할 거냐. 아예. 얘기를 안 할 가능성도 높죠. 네. 매주 만나는 사이인데. 네. 또 한 가지는 금리의 변동성에 관련돼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시장 금리의 변동성에 네. 대해서 시장 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즉 재무부에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 이 짓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좋게 얘기하면은 재무부에서 하려는 얘기는 시장 금리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자기네들이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정치적인 목적이긴 하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금리의 변동성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거냐. 이제 뭐 예민하기 때문에 그것도 반반이에요. 뭐 한다면 절묘하게 얘기해야 되겠죠. 근데 시장에는 뭐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앞서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의 파이터로서의 역할, 그다음에 시장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연준은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될 필요성은 인정.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할 것 같습니다. 시장 나빠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를 네, 한다면 인플레이션 통제 부분과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제일 사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AI가 거의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물론 다른 여러 섹터가 있지만 큰 줄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리 얘기 박사님 하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AI 업체들이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너무 부담되는 거 아니야가 한편으로는 엄청난 걱정인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제 그냥 직관적인 생각은 서서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금리가 올라가서 AI 관련 기업들이 자본 지출이 KPX가 주는 거는 시장에서 예상한 우려하는 것처럼 급격하게 물론 이제 금리가 뭐 그쵸. 계속 폭등하면 급격하게 줄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조금 완만하게 올라간다든지 뭐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그렇게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낄 정도로 급격한 AI 캐펙스 축소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최근에 나온 기업들의 컨디션, AI 관련된 뭐 데이터 센터 수요 충족률이라든지 이게 한 70~80%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각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데이터 센터, AI 팩토리의 그 마진율이 아직까지는 짱짱하고 이런 걸로 봐서는 돈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수요 충족률이 60~70%밖에 안 되고 이 수요 충족률이 60~70%가 안 된다는 얘기는 내년에도 여전히 내년도에도 뭐 GPU와 DRAM 생산 혹은 뭐 물리적으로 데이터 센터 건물을 뭐 그냥 마구 지을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짓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AI와 혹은 반도체와 관련된 낙관적인 의견, 과거와는 다른 사이클, 그리고 2027년을 넘어서 2028년까지는 반도체가 공급 부족이라는 GPU와 반도체가 공급 부족이라는 상황, 이런 것들이 결국엔 시장에 설득력 있게 계속 검증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금리가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완만하게 올라간다고 해서 조달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제는 투자 안 해. 투자 중단이야. 투자 계획 바꿨어.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라는 네. 거죠. 다만 이제 오라클이라든지 재무구조가 안 좋은 일부 네, 기업들이 네.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계속 시달리면서 증시에 노이즈를 주겠죠. 네. 지금 저희 여의도 인사이트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분들도 채팅창에서 뭐 미국 시장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계시고 레이 달리오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계시고 여러 말씀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실적 발표가 엔비디아가 거의 항상 보면은 분기에 이제 마무리 피날레 쪽을 책임을 지잖아요. 이제 엔비디아 남겨두고 있는데 대체로 이번 실적도 보면 굉장히 잘 나왔단 말이죠, 박사님. 그래서 보면 가끔가다 이렇게 뭐 금리 이슈도 나오고 매크로 이슈도 나오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멀리서 차트를 보면 미국 시장은 계속 이제 우상향 해온 게 사실이고 거기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뒷받침을 많이 해준 것도 사실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 시장도 실적하면 그렇죠? 최근에는 삼전 닉스뿐만 아니라 코스닥 실적도 상당히 기업들의 실적이 좀 괜찮았다, 우량했다, 뭐 이런 보고서들도 좀 나오던데 글쎄요, 좀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크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주식 투자 관점을 좀 어떻게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박사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 오늘 나눈 말씀 중에 뭐 연준 또 잭슨홀 이런 얘기를 맞아요. 했는데 네, 결국에는 좀 그런 거에 지배를 당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앞으로 이제 그 새로운 연준은 그 워시 체제의 연준은 포워드 가이던스도 제시 안 할 거고 네,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크로의 암흑기인가 뭐 이제 이런 생각 불안감이 그렇죠. 있잖아요. 불확실성이 더 커지니까. 맞아요. 물론 채권 시장의 변동성은 더 커질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2년물 미국채 2년물이 움직이는 거 보면 연준의 통화 정책이 다 반영되거든요 거기에. 그리고 2년물이 가장 정책에 네, 민감하죠. 네. 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10년물이 급하게 오르느냐 천천히 오르느냐. 네. 어쨌거나 뭐 인위적이든 뭐 자연스러운 흐름이든 급하게만 안 오르면 시장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다라는 거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결국에 지난 시간에도 결국에 줄다리기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매크로는 항상 주식시장을 끌어내리려고 호시탐탐 네. 저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은 아셔야 돼. 하지만 결국에는 그 반대쪽에 뭐가 있습니까? 네. 기업 실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업 실적이 올해 보니까 올 초에 S&P 500 기업의 기업 실적 전망이 올해 작년 대비 YOY로 14.8%에서 지금 시점에는 30% 증가로 지금 바뀌었어요. 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렇게 나오면 지금 이렇게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게 2026년 금액입니다. 달러입니다. S&P 500 EPS 전망이 1년 전보다 지금 어떻게 변해왔는지 2027년 EPS는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게 가짜가 아니라면 이게 사기가 아니라면 제가 볼 때는 금리가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이거를 막을 수 없어요. 주당 순이익이 네. 이 정도로 지금 올라가면 아, 그래서 오히려 이런 데 집중하셔야 된다는 네. 거죠. 저 같은 사람들 얘기 듣지 말고. 그다음에 아무리 이익이 증가해도 뭐 합니까?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으면 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S&P 500 기업의 경우에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어요. 네. 코스피 PR이 5.6배니까 S&P 500은 5년 평균보다 낮아요. 네. 10년 평균 정도예요, 지금.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10년간 얼마나 올랐습니까? 주가가? 그런데도 10년 평균 정도라니까요. 그런데 EPS가 이렇대 1년 전보다 이렇게 계속 상향 조정된데 즉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네. 이런 상태에서는 결국에는 매크로의 불확실성, 매크로의 부정적인 측면이 주식시장을 끌어내리느냐, 기업 이익의 긍정적인 측면이 그거를 이기느냐, 그 싸움이거든요. 하지만 박사님은 뉘앙스상 기업 실적이 이기는 구간이고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또 귀한 말씀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저 같은 사람 말씀 뭐 호시탐탐 매크로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위트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매크로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긴 하니까요. 네, 매크로 그렇게 보시고 하지만 반대편에는 기업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선프로듀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의 인사이트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